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걷는 출근길과 익숙한 사무실 풍경.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직업들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정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커리어의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푸드, 뷰티, 패션 등 생활 밀착형 분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무연고 전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조사에 나섭니다. 국가보훈부와 국가권익위원회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가족 부재나 기록 누락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위한 국가가 직접 찾아 애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군 기록과 지방정부 자료 등을 대조해 신원 확인과 유가족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온라인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몬은 올해 처음으로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해 농업 분야 채용 분야를 채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분야 일자리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수의사라는 직업, 누구나 알고 또 인기 있는 직업이죠. 하지만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라는 직업은 생소하실 겁니다. 미래의 유망 직업이라고 하면 흔히 로봇이나 AI 같은 첨단 산업만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유망 직업은 미래의 수요에 답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이제는 동물의 시간도 사람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었지만 대신 과거에는 드물었던 암이나 치매와 같은 노령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잘 늙어가느냐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는 기존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한 형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문성을 특정 분야로 깊게 파고들어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미래 유망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진료는 물론이고 노령화된 동물의 특성을 아주 세심하게 살핍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어디가 불편한지 숙련된 노하우로 읽어내고 약물 치료부터 식단 조절, 통증 완화 활동까지 생애 마지막 구간의 웰빙을 설계하는 인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곤 하는데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 영양 상담, 그리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 공중보건의 수호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전문 수의사는 여기에 특화 진료라는 전문성을 한 스푼 더 첨가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유망한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전국 10개 대학에 설치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학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매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고 예비 수의사들의 준비도 철저합니다. 외국 대학 출신이라도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면허가 있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의 마지막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커지는 만큼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의 가치는 앞으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노후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는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일이라는 점 참 의미 깊은데요. 반려동물의 삶이 길어진 만큼 그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들의 역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 소중한 가족을 돌보는 직업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막상 내 자소서에 쓸만한 알짜 정보를 찾기 힘들 때가 많죠.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는 면접관의 시선을 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론 대신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노트북을 즐겨찾기에 두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치트키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멘토입니다.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 직무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지라는 막막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곳은 현직자들이 직접 직무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주는 직무 부트캠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기획안을 써보고 실무자의 검토를 받는 거죠. 여기서 얻은 경험은 자소서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 대신 이런 실물 과제를 통해 이런 성과를 내봤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현직자의 피드백 하나가 10번의 검색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면접 대비 앱인 IM그라운드입니다. 요즘 비대면 면접이나 AI 역량 검사가 정말 많아졌죠.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앱은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던져주고 여러분의 답변 영상이나 목소리의 톤, 표정을 AI가 분석해줍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도입한 AI 면접 알고리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연습이 아니라 내 약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리한 훈련이 가능해진 겁니다. 면접장 문을 열기 전 내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만큼 든든한 백신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요즘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MZ세대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주는 캐릿입니다. 어느 직군이든 우리 브랜드가 젊은 층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는 늘 고민거리죠. 캐릿은 지금 유행하는 밈이나 소비 트렌드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면접에서 최근 눈여겨본 트렌드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캐릿에서 본 사례를 기업의 마케팅 방향과 연결해 답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지원자는 시대를 읽는 감각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실물을 미리 엿보는 코멘토, AI 면접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IM그라운드, 그리고 트렌드 감각을 깨워주는 캐리까지 취업은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싸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도구들을 활용해 여러분의 진심에 전문성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 한 걸음 더 자신 있게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문을 더 똑똑하게 두드리는 방법,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직업,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는 방향을 잡기 힘든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생의 길잡이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이나 운동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운동 코치, 그리고 아티스트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길잡이가 의학 분야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전 상담사입니다. 질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환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지도를 읽어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환자의 가계도를 꼼꼼히 분석해 질환의 뿌리를 찾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일종의 의학 탐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출산을 앞두고 우리 아이에게 혹시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나 유전적 질환이 발견되거나 출산 후에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은 말로 다 못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유전 상담사는 부모의 무거운 마음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먼저 방대한 유전학 지식을 다뤄야 하는 만큼 대학원 과정 수료는 필수입니다. 기초 유전학부터 임상 유전학까지 전문 지식을 익히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고도의 상담 기술까지 익히게 됩니다. 또한 지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공감 능력인데요. 유전 질환은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민한 심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대인관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이상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학병원의 유전 상담센터는 기본이고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소나 최첨단 바이오 기업에서도 이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밀의료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전 상담사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의 정혜란 유전 상담사님은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유전 질환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상담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사님의 말씀처럼 유전 상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함께 보는 일이라는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전 상담사라는 직업 어떻게 보셨나요? 유전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까지 꽤 많은 범주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질병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족의 내일을 함께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유전 상담사.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희망의 길을 밝혀주는 이분들의 노력이 더 많은 가족에게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한 가족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직업, 유전 상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잡토크 시간에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AI로 얻은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며 AI세 로봇세 도입과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세금은 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서정,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 뜨거운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 AI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 기업이 AI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일부를 실직자 재교육이나 사회 안전망에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AI 산업은 아직 성장 단계인데 세금 부담부터 커지면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추가 규제를 받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박서정 아나운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조승희 아나운서께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계신데요. 그럼 서정 아나운서,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AI 관련 직업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 노동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걱정은 늘 반복돼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산업과 직업은 생겨났거든요. AI도 인간의 일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사람의 역할을 바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금보다 교육과 적응 아닐까요? 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을 활용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AI세 논의도 기업을 압박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나누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아나운서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국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창의성과 공감 능력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AI를 두려워하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기술과 사회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AI 기술도 사회적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쪽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한쪽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두 의견 모두 결국은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더 가까워진 지금 중요한 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배고픔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겐 잠깐의 허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는 그 배고팠던 기억을 나눔으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직접 반죽을 하고 따뜻한 빵을 구워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부부. 목포 동부시장에서 30년 넘게 백제당 제과점을 운영해온 김승태 씨와 안호순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승태 씨는 어린 시절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그는 생계를 위해 목포로 향했습니다. 어망 제작 기술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이후 아내 안호순 씨를 만나 단칸방보다 작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노점상을 거쳐 1997년 작은 제과점을 인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쁨도 잠시 곧바로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부부는 가격을 낮추고 잠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 먼저 찾는 빵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승태 씨 부부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성공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부는 30년 넘게 장애인 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엔 학생회장으로 활동 중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팥찐빵과 옥수수빵 1000여 개를 만들어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부부가 지금도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또 다른 한 번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2015년 아내 안호순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김승태 씨는 매일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며 아내가 꼭 살아나기만을 바랐다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부부는 생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직 나눔을 위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용히 오랫동안 따뜻함을 전해온 사람들입니다. 배고팠던 기억을 누군가의 한 끼로 바꾸고 힘들었던 시간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꿔낸 부부. 김승태 씨와 안호순 씨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빵을 굽고 있을 두 사람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배고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끼로 바꿔낸 김승태 씨 부부의 삶이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를 넘어선 시성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 일터의 시계도 조금씩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내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가치 있게 쓰는가가 경제활동의 우선순위가 된 건데요. 오늘은 이 시성비라는 잣대가 우리의 직장 생활과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에 혹은 점심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본 업무에 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M잡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생계형 부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포인트를 쌓는 앱테크부터 퇴근길 동선에 맞춰서 이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부업,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른바 조각노동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이제 청년들에게 직장은 유일한 수입원이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가장 큰 비중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분, 10분 단위의 자투리 시간을 쪼개 수익 창출하는 이 흐름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분 단위로 쪼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에 기업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직원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가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부터 최근에는 주 4일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배려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집중해서 성과를 낸 뒤 빠르게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 것인데요. 이것은 시간 복지가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 셈입니다. 이제 일터는 오래 머물며 충성도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고효율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개인은 자신의 시간을 분단위로 경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개인의 시간을 독점하고 관리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도권을 쥐고 시간을 분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은 취업의 시장 판도도 바꿨습니다.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짧은 곳을 선호하는 직주 근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회사 내에서의 무의미한 회의나 의전 문화는 과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 있는 일터는 직원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현장, 그리고 시간이 결합한 새로운 일터의 모습에 우리 사회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시계는 지금 어떤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오래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스마트하게 일하고 삶의 균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성비라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숫자와 통계로 우리 일터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가 34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를 대폭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오늘 아나운서 두 분 모시고 이 복잡한 데이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개정의 핵심 데이터는 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 3+3에서 대상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되었거든요. 가장 매력적인 건 역시 급여 데이터입니다. 이 첫 달 25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상한액이 50만 원씩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6개월 차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면 가구당 최대 3,9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셈인 건데요. 이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모가 각자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이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계산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서정 아나운서 말씀 들어보면 혜택이 정말 큰데 사실 현장 부모님들은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꼭 동시에 쉬어야 하는 줄 알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는 아빠가 엄마의 휴직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시작해도 두 번째 휴직자의 개시일이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기만 하면 이 혜택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또 하나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1년 6개월 연장권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어떻게든 맞추겠지만 한쪽이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이 6개월 연장 혜택에서 아예 소외된다는 데이터가 나온다 보니 이 부분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혜택의 폭은 커졌는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 데이터를 맞추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사용 시기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놓치기가 쉬운 게
180일과 만 9세라는 숫자입니다. 이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건데요. 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사용 시기에 대해 만 8세라는 기준 때문에 이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정확한 데이터 마지노선은 아이의 만 9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만 9세가 되기 전날에만 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아이가 만 9세가 되든 3학년이 되든 이미 신청한 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게시일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자녀의 초등기 돌봄 공백을 훨씬 유연하게 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데이터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딱 2주일, 일주일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1년짜리 휴직을 큰맘 먹고 쪼개 써야 했지만 이제는 연 1회에 한해 1,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도 전체 1년 혹은 1년 6개월에 총량해서 차감되기는 하지만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근속 기간으로도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육아휴직 중 부업 데이터입니다. 휴직 중에 생활비 보태려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이 넘어가면 급여 지급이 바로 중단됩니다. 열심히 아이 보면서 소소하게 번 수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기준선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교한 데이터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는 8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짚어드린 마지노선 그리고 소득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토론 두 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질문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퇴근벨이 울리자마자 회사 일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시나요? 과거에는 일과 삶의 엄격한 분리, 즉 워라밸이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섞는 이른바 워라밸 세대가 등장한 건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일터 트렌드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이 오는 걸 무조건 독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요즘은 오히려 본인이 원할 때 카페나 집에서 유연하게 업무 처리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통계는 어떨까요? 한 채용 플랫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일과 삶의 적절한 혼합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고정된 시간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업무 시간을 분배할 때 직무 만족도가 약 2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24%면 꽤 유의미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주말에 예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대본을 읽고 있다 보면 더 영감이 잘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억지로 하는 야근이 아니라 내 일상의 일부로 선택했다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경계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데이터상으로 업무 시간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데이터를 보면 전체 업무 시간은 비슷하지만 업무 집중도의 그래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간대에 몰입하기보다 하루 중 본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업무를 배치하는 거죠. 실제로 워라밸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생산성 지표가 이전보다 15%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결국 언제,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하느냐가 참 핵심인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거점 오피스를 만들거나 탄력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가 보여주는 효율성을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의 연장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는 이제 퇴근 후의 자유만큼 업무 시간 중에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선 위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 그것이 데이터가 제안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인 셈이죠. 네,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워라밸 중이신가요? 아니면 워라밸 중이신가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리듬으로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변화처럼 앞으로 우리의 일터 문화도 더욱 유연하게 진화해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이하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늦게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새벽 일찍 도착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사람들은 주문한 지 반날 전말 지나도 왜 아직 안 오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비 방식과 일상을 바꿔놓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로켓 배송입니다. 오늘의 기업사전 주인공은 이 로켓 배송을 탄생시킨 쿠팡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빨리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물류센터와 배송망, 데이터 시스템까지 직접 구축하며 대한민국 유통의 속도를 다시 설계한 기업인데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바꾼 기업,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쿠팡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쿠팡은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이라기보다 끝없이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짓고 직접 배송 인력을 운영하는 구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시장 선점을 선택합니다.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 경험을 먼저 장악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중심에 바로 로켓 배송이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전에 쿠팡은 이미 전국적인 물류망 구축이라는 시장 선점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은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점입니다. 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쿠팡이 유통회사가 아닌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길 원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은 성장성과 플랫폼 확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결국 2021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쿠팡의 성장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쿠팡은 더 빠른 배송을 위한 타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쿠팡 CLS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라면서 살인 기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대응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이었던 쿠팡의 전 직원에 의해서 3천만 개가 넘는 회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요. 당시 플랫폼 기업의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 정보를 맡길 수 있는가? 이 플랫폼 시대가 커질수록 이러한 질문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을 책임지는 범주와 강도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쿠팡은 또 국내외에서 또 다른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쿠팡그룹의 동일인, 즉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같은 기업의 총수로 지정한 건데요. 원래 쿠팡그룹의 동일인은 법인인 쿠팡 INC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돼 왔던 김 의장을 공정위가 실질적인 지배자로 이번에 재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쿠팡 역시 국내 대기업 집단 규제 체계 안에서 더 큰 책임과 감시를 받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너무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직접적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고 또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지만 정작 규제와 지배구조 문제에서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한국 기업 같기도 하고 미국 기업 같기도 한 이 쿠팡. 과연 쿠팡은 지금 어느 나라의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도 꼭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제 쿠팡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 앱을 넘어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와 OTT 서비스, AI 물류 시스템까지 배송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혁신이 커질수록 그만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뒤에 감춰진 노동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강화 책임, 그리고 어느 나라의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쿠팡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과 논란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사전에서 정의한 쿠팡은 단순 유통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의 속도와 기준을 바꾼 플랫폼 회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축제 찾으시는 분들 많아졌죠? 그런데 벚꽃이나 튤립처럼 익숙한 꽃 말고 조금은 더 특별한 풍경을 만나보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곳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붉은 물감을 들판 위에 펼쳐놓은 듯한 풍경.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강주 원주에서 열리는 제19회 원주 용수굴 꽃양귀비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용수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2005년 귀농한 한 주민이 약 300평 규모의 밭에 꽃양귀비를 심은 것이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받게 됐고 이후 주민들과 마을법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의 대표 지역축제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드물게 리단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제19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약 13,000평 규모의 꽃밭에서 진행되는데요. 꽃양귀비를 중심으로 개화 시기가 비슷한 43종의 꽃들이 함께 조성돼 있어 더욱 풍성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꽃양귀비 특유의 선명한 붉은 빛이 초여름 햇살과 어우러지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마치 붉은 카펫이 들판 위에 펼쳐진 듯한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또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모습도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양귀비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양귀비와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꽃양귀비는 관상용 품종으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는 다른 식물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고 초여름 대표 경관용 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장에서는 꽃관람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꽃양귀비 티셔츠 만들기 체험, 통열차 체험, 자연물 공예 체험이 마련돼 있고요. 축제 기념 손수건이나 빨간 우산 같은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꽃모종과 꽃식, 공예품 등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중고등학생과 성인 기준 5,000원이며 국가요금자나 단체 관람객은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공동체 문화가 함께 담긴 마을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원주 용소골 꽃냥기비 마을은 전국 스타마을 20선에도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붉은 풍경에 만나볼 수 있는 원주 용소골 꽃냥기비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꽃길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출퇴근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교통비. 여기에 식비와 통신비까지 더해지면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같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도 누군가는 매달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목돈을 모으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통비 절약 제도와 청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K패스입니다.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르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이용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처럼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체감 효과가 크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비로 한 달에 7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청년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2만 원 안팎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꾸준히 쌓이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K패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택시나 KTX 같은 일부 교통수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5회 미만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절차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동 패턴과 이용 횟수를 먼저 확인한 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 중인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고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정작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신청 기간을 놓쳤다, 뒤늦게 알고 아쉬웠다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원 금액만 보기보다 연령과 소득 기준, 신청 기간 같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교통비부터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복잡하게 느껴졌던 생활 정책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퇴근길을 조금 더 가볍게, 내일의 출근길은 조금 더 설레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